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할 차례는 부동산 관리부터인가요? 맞나요? 네. 오랜만에 뵙기는 하는데 공부도 오랜만에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공부도 오랜만에 하는가요? 139쪽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요.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인데 얼마나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MBS에 대한 거죠. 자, 이 MBS가 조금 난이도 높긴 하는데 일단 그 MBB와 MPTS 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를 이제 떠올리면 되는가 하면 요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발행자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죠. 근데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빌릴 때 발행하는 것이 MBB잖아요. 이게 이제 채권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팔아버리는 거,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버리는데 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옷을 나누어 사게끔 증서를 나누어 주잖아요. 이게 이제 MPTS죠.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원래 저당 채권 집합, 원래 2차 금융기관 발행자가 갖고 있던 저당 채권 집합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누구한테 넘어가는지, 권리를 갖고 있으면 위험부담도 넘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에 MPTS는 지분형이죠. 지분형. 이제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거죠. 다 팔아버리는 거니까. 나누어 파는 거잖아. 나누어서. 다음에 2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거는 어렵지 않죠. 주택저당증권 발행하는 거. 다음에 MBB의 투자자는 했어요. 자, MBB의 투자자 하면은 요거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죠. 발행자가 이걸 다 갖고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인가요? 제가 지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3번이에요. 3번. 저는 실전에서는 이래도 안 틀려요. 다시 하긴 하기 때문에. 4번 CMO의 경우 만기가 다른 여러 개의 트렌치로 발행되며 원리금의 지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여기 여러 개의 트렌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제일 먼저 앞선 선순위 증권이 신용등급이 높고 마지막에 신용등급이 낮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MO는 혼합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채권형이에요? 혼합형이잖아요. 혼합형인데 기본적으로 번역이 될 때 채권으로 번역이 되죠. 채권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발행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발행자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 저당담보증권 M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행기관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형 증권이다. 맞죠? MBB는 채권형.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MBB에 대해 새로운 원리금을 지불한다. 맞죠? 이게 저당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을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바로 이체하는 게 아니죠. 별도의 채권 채무라 그랬죠.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그리고 MBB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채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저당 차입자가 원리금을 넘기는 것과 발행자가 MBB 투자자에게 원리금 넘기는 것은 별개죠, 별개. 그러니까
바로 잊혀지 않고 새로운 원리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한 콜 방어가 인정된다. 자, 이게 발행자가 만기 전 변제하는 거, 여기 이제 콜 하는 거죠. 발행자가 MBB를 발행한 발행기관이 콜, 오세요. 일찍 끝내겠다는 얘기죠. 근데 MBB의 경우에는 만기 전 변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MBB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만기 전 변제를 할 수가 없죠. 콜을 할 수가 없죠.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한다? 방어를 한다. 그래서 방어가 인정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4번은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 담보를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1000억 못 빌리죠. 700억이나 뭐 이렇게 빌려야 돼요. 그 초과되는 300억이 초과 담보죠. 자, 그런데 주택저당 채권 총액이 담보가 되는 거요, MBB 발행액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주택저당 채권 총액이 담보가 되는 거죠. MBB 발행액이 바로 빌리는 돈의 크기예요. 뭐가 더 커야 돼요? 주택저당 채권 총액이 더 커야 되죠. 그래야 이제 초과 담보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지분형 MBS인 MPTS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MPTS는 위험 부담도 모두 다 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MBB가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며, 벌써 앞이 틀렸죠. 자기는 실체, 위탁 구조 두 개는 명목 바뀌어 있죠.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인가 받아 설립하나요? 발기 설립이라 그랬죠. 인가 설립이 아니죠. 틀렸고요. 뒷부분은 맞습니다. 최저 자본금 규모가 명목 50, 실체 70.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있죠.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죠. 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옳은 말이에요. 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받는다. 여기에 틀렸는 것은 일단 먼저 뭐의 법을 적용받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특별법이니까 그런 거죠. 따로 요거 때문에 따로 만든 법이잖아요. 따로 만든 법은 그 법의 적용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상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공모 규정이에요. 공모.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내 30% 이상 일반의 청약에 제공 맞죠. 2년 내 30%. 그 다음에 2번은 90% 이상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죠. 배당 규정인데,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50% 이상 배당하면 되죠.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냥 옳은 것입니다. 다음에 3번은 자산 구성인데요. 100분의 80 이상, 80 나오면은 부동산, 현금, 관련 증권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자본 준비기간 끝난 후에는, 이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 50 제한 없음 이렇게 됐죠. 자기관리 50, 위탁관리 50, 구조조정은 제한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틀린 이유가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아니고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가면은 1년으로 돼 있는 거죠. 다음에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이건 가능한 얘기죠. 리츠는 이제 주식 반영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은 소액 투자자들도 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가 리츠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문제가 다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이. 그죠? 이거는 리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는 바로 이 3번 때문에 리츠가 도입됐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던 겁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지양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자, 요거는 이제 옳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통제를 받죠. 정부의 통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6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과 전통적 저당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금 대부단이 누구예요?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사업주의 전체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한다. 맞죠?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과 현금 흐름은 담보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주에 따른 이제 전체 자산 이걸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출보다 높다. 맞죠? 따라서 자금 대부다는 부유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부유의 금융 효과는 자금 대부단이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얻는 거예요? 사업주가 얻는 거죠. 자금 대부단은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자금 대부단이 금융기관이에요. 그다음에 3번 사업에서 발생될 현금의 흐름이 주된 채무 변제 재원이며 개발업자의 개인적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모습이고, 이런 이론적인 모습의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이 너무 위험이 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랬죠. 다음에 4번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운영 위험, 재무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어 개별 이해관계자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참여자들한테 지분으로 투자를 하게 한다거나 좀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위험을 최소화하죠. 다음에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철저한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이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입니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 대출을 해주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한다. 누가 사업성 검토를 해요? 금융기관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주는데 사업성 검토를 안 해주고 대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랬죠. 그리고 대출을 해준 이후에 에스크로우 계정을 둔다 그랬죠. 대출금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담보대출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일반 담보대출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돈 들고 강원랜드로 가도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출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허투루 돈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통제가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허투루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저 녀석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높은 금융비용, 높은 수익 이거 하고요. 또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대출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7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이게 나오네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이게 누구의 업무라고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고요. 다음에 저당채권 보유가 나오죠. 자, 저당채권 보유. 이 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채권도 보유도 확인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요.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맞나요? 이게 꼭 들어서 아는 건 아니더라도 느낌상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일을 할까 이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글쎄요. 아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이잖아요. 금융, 자금융통, 대출 뭐 이런 것들, 보증 이런 것들, 금융 업무죠. 금융 업무. 근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여러 공기업들이 있죠. 그 여러 공기업들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시면 이제 들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혹시 예전에 세종시에 어디 철근을 덜 넣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예? 모함이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그냥 모아라 할게. 모아가 뭔지 모르고 뒤에 건 모르겠는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보강 건설하겠죠. 보강. 일단 그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런 걸 한다고요. 이게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이걸 완공을 못할 상황이면 그 입주자들 이제 계약금 넣고 1차 중도금 넣고 2차 중도금 넣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입주자들, 입주 예정자들이죠. 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완공을 보증해주고, 회사가 부도날 수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날 경우에는 그 보증해주고, 이런 역할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다고요. 세상 참 좋죠. 옛날에는 그 회사 부도나면은 막 돈 날리고 하는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요, 아무 주택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건설사가 가입하게 돼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무슨 상가라든가 아파트에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 신청을 해야 돼요. 분양 신청할 때 혹시 부도날 수 있으니까, 건설사가. 아시겠죠? 보통 우리 대단지로 하는 그런 분양은 다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럴 때는 그 건설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양 신청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별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면 오로지 그냥 큰 데만 하겠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고요. 자, 아무튼 그거는 3번은 아니고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거는 맞죠. 그리고 주택저당채권이나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나 실사, 이런 것도 합니다. 다음에 8번, 영모기지론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고정금리가 원칙이며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나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인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소유자가 만 60세 이렇게 했다가 또 둘 다 만 60세 이상 했다가 뭐 처음에는 둘 다 만 60세 이상 하여튼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지금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에요. 소유자 또는 and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앞부분도 틀렸어요. 앞부분도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요. 자, 왜냐하면은 여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기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뭘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증. 자기가 대출해 줘 놓고는 자기가 보증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는 누가 대출해 줬다는 뜻이에요. 시중은행이 대출해 줬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라면 고정금리를 뭐 취급할지는 몰라도 시중은행에 고정금리 취급해야 하네요. 시중은행 고정금리 취급 안 합니다.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두 군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정규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비 차입 금융 대부 방식입니다. 맞고요. 노년층의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자녀 생애 기간 동안 연금의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불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계약기간 말에 대상주택이 매도되거나 차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 종료되면 담보부동산의 매도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지불액의 원리금 합계액이 일시불로 상환되죠. 자, 이럴 때 주택처분 가액이 원리금 합계액에 미달하더라도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택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청구할 때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뭐 체불 임금이 발생했거나 당해세를 내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경매 넘어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죠. 체불 임금과 당해세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게 먼저 빠져나가는 바람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인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9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장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기간이 장기이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발생해 시장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다음에 개발 초기 단계는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크고 개발 사업의 가치는 낮다. 초기 단계니까 위험이 크죠. 대신 분양하더라도 싼 값으로 분양하겠죠. 피가 덜 붙은 상태. 그 다음에 3번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자, 산 사람 입장에서 완성이 가까울수록 위험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개발 사업의 가치는 올라가죠. 피는 붙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 초기 단계에 분양하는 것은 개발 사업의 가치가 낮으므로 그렇죠. 초기 단계에 분양한다면 싼 값으로 분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죠.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은 적은 거죠. 다음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은 개발 사업의 완공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시장 위험은 작아지게 된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 10번은 그냥 순서를 물은 거죠. GCC 타투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 GCC 타투. 또 다른 C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C를 찾았나요, 설마? 자, 이제 부동산 관리 139쪽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하고 부동산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두 단원.
근데 오신 지가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 좀 다른 데서 좀 하시다 오셨나요? 아니면 여기 처음인가? 그럼 꽤 오래됐네. 예. 그래도 기억은 조금 나시나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타의 모범이 돼. 타의 모범이 돼. 이따 마칠 때 상장 수여하는. 자, 이제 부동산 관리하고 부동산 이제 마케팅 파트 한 문제 정도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요 세 개 주제예요. 최근 10년간 요 세 개 주제에서 한 11문제 정도, 10문제, 11문제. 나머지 이제 2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왔는데, 2~3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뭐 2문제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은 등장하더라도, 저는 이제 결국은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 정답 지문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정답 지문이 이 중에서 나왔느냐, 이 중에서 나왔느냐. 정답 지문이 여기서 2개예요. 지문은 뭐 서너 회차에 걸쳐서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 임대료 산정 방법, 그 다음에 건물 생애 주기,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정답 지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세 군데서 정답이 무려 11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이에요. 비교적 전체 우리 부동산 학개론 주제 중에서 분량이 적고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축에 속해요. 여기하고 뒤에 그 마케팅이.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하면은 자부시 하죠.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자, 이 자산관리 하면은 asset management 이렇게 하죠. 제가 다른 데서는 영어 단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그 영어 단어 군데군데 몇 개 쓰기는 하는데 여기 asset management 하죠. asset management. 자, 여기 이제 번역이 자산이고요. 부동산 관리할 때 이때 property management 하죠. property management.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 녀석이 번역이 좀 달라요. 요게 어떤 때는 재산 관리해서 번역이 되고요. 어떤 때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대체로 영어 단어를 써준단 말이에요. 요 영어 단어의 의미는 주로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초점을 맞춰서 건물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건물 운영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자, 이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위하고 차이점이, 위는 자산 관리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부잣집이 있다면 그 부잣집에 집사가 있다면 그 집사가 하는 거는 자산 관리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류의 자산도 있죠. 다른 종류의 자산도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예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니까 가장 적극적 관리가 돼요. 근데 요거는 어떤 관리입니까? 예를 들어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당신은 이 건물을 좀 잘 관리를 하세요. 이러면은 그 맡은 사람은 다른 자산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건물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 항목을 구별을 해요.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 부동산 관리에 속하는 거.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는 거는 자산 관리에 부동산 관리예요.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는 거는 자산 관리가 되는 거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거. 부동산을 관리해라 그랬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매입, 매각, 포트폴리오 이런 거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시면은 그 140쪽에 항목들을 보시면 자산관리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관리,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에 속해야 된다 해봐야 되겠죠. 또는 니은의 재투자 또는 재개발, 재개발, 재투자 뭐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에 속한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보세요. 부동산 관리를 보면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항목들을 보면은 그 항목들 앞에다가 건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건물을 집어넣어서 말이 다 돼요. 건물의 수익 목표 수립, 건물의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 건물의 연간 예산 수립. 어디에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건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자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딱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만 극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별을 좀 하면 돼요. 근데 시설 관리가 제일 쉽죠? 시설 관리가 구별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건 영어 단어도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설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고 가장 소극적 관리예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 내용은 이제 법경기 하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경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항목에 해당하는 거 구별을 하면 돼요. 이것도 법적 관리하면 주로 권리 측면을 보잖아요.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계약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할 거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죠. 원래 도난 방지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원래 도난 방지는 기술적 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범 대책 뭐 이런 거니까.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죠. 토지 도난 이런 문제는 서류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수익이나 비용, 가치, 가격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관리 그래요. 수지 관리 또는 회계 관리라고 할 수도 있죠. 수지 관리, 회계 관리. 그리고 여기서는 조심할 게 이제 인력 관리죠.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뭐 이런 것들이죠.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인데 이거 주로 이제 건물에 맞춘 개념이죠. 토지에도 이런 기술적 관리하면 뭐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또 배수로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기술적 관리, 측량을 한다거나 뭐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토지에 대한 기술적 관리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가끔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현상유지죠. 현상유지. 보존관리. 그 유지관리에 일상적 유지가 있고 대응적 유지가 있고 예방적 유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지 활동이 있어요. 유지관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사전적 유지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사전적 유지 활동. 요거는 대응적 유지는 사후적 유지 활동, 정기적 유지 활동 이렇게. 자, 이거는 유지 관리는 다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 자, 이렇게 법경기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되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 부동산 관리 방식 하면 자위혼이죠.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가관리에서 혼합관리로 갔다가 위탁관리로 가게 되죠. 요거 이제 장단점을 많이 묻습니다. 장단점. 자가관리의 장점 하면 뭐예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통제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 남이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아요. 그죠? 대신 이제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이게 전문가예요,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가 하니까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은 혁신적인 생각을 못해요. 새로운 생각 못하고 그 옛날에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타성해졌는다 그러죠. 그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탁관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타성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예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단점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믿고 맡겼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신뢰 문제, 신뢰.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혼합관리는 뭐겠어요? 혼합관리는 양쪽의 장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가 잘 되면서도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신 양쪽의 단점이 다 나타날 수도 있죠. 내부 사정은 외부로 유출될 대로 다 유출되고 제대로 관리는 안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다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을 얘기하거나 전형적인 장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양쪽 단점, 양쪽 장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로 충분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정에서 혼합관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거는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위탁관리라든가 혼합관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IMF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이제 외국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돈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금 팔아야 되잖아요. 금모기 사업. 근데 금 팔아가지고는 달러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금 팔아가지고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금 팔아가지고 돈 마련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백만 원? 10돈이면 몇백만 원 되잖아요. 한 돈에 20만 원 가까이 되니까 200만 원 되죠. 몇백만 원. 근데 10돈 정도야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막 1kg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1kg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1kg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kg이 한 5, 6천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천만 원? 6천? 그게 그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무게가 비슷하대요. 근데 여기에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늘밭에 돈 몇백억 숨긴 그 바보 같은 놈이 금으로 바꿔서 숨겨놨어야지. 그럼 찾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게 부피가 크니까 찾기가 쉽잖아. 그죠? 만약에 저라면은 금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죠? 금으로 바꿔서 저기 넣어 놓으면은 이게 포크레인으로 긁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덩치가 크니까 쉽게 나오는 거지, 이게. 덩치가 작으면은 깊숙이 물으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IMF 때, 딴 데로 가지 말자고요. IMF 때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판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뭐 책을 읽을 때는 우리나라 그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나라 땅을 함부로 외국인이 소유를 못하는구나, 부동산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IMF 때 돈 마련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외국인이 소유하기 쉬운 구조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때 재미교포들이 엄청 많이 샀다고 해요. 재미교포들이 이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산 거죠. 건물도 사고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벌었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미국에 있잖아요. 주인이 미국에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위탁이죠, 위탁. 그리고 조금 전에 리츠도 봤죠, 리츠의 실체형, 명목형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한 16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30-40개가 명목형이에요. 절반 정도가 구조조정, 위탁관리고요. 나머지 한 25에서 30% 정도가 구조조정이고요. 자기관리가 제일 적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관리 말고는 다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부동산 펀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펀드는 우리가 돈을 펀드에 넣으면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나 같아요.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사면은 그 돈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우리가 펀드에 넣으면 그 돈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도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위탁관리 회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혼합관리도 IMF 때문이에요. 혼합관리도 IMF 때문입니다. 이것도 많아요. 많은 게, 자, 우리 IMF 터지기 전에는 정규직이죠. 거의 대부분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번 직장 잡으면 퇴직할 때,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같은 직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규직이 별로 없죠.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하는 적어도 외주를 많이 줘요. 예를 들어 은행에 그 청원경찰 용역업체에서 해요. 또 청소하는 사람도 다 용역업체에서 해요. 자, 그런 거 전부 다 이거죠. 이게 보안관리 뭐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죠. 일부는 자기가 직접 하고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건 좀 맡기고. 그래서 IMF라는 게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그 넘어가시면 142쪽에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결정 방법, 여기 있죠. 그 임차인 선정 기준은 주거용의 경우에는 유대성, 매장용의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다음에 사무용 공업용의 경우에는 적합성이죠. 임차 목적 활동이 대상 부동산과의 적합성 여부 이렇게. 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 하죠. 자, 이거는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주면은 그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근데 밑에 3번에 공업용 보세요. 순임대차 하면은 이거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일부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을 임차인이 결정해요. 그리고 임대인한테는 그만큼을 뺀 순임대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세콤이라든가 보안 용역이라든가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미흡할 때에는 임차인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 또는 위생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그럴 때는 애초부터 그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대신 임대료를 덜 내는 거죠. 덜 내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임대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이제 비율 임대차고요. 비율 임대차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죠. 총 수입의 일정 비율. 그렇게 하고 이제 건물의 생애 중에는 이제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그리고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안정 단계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거죠. 그 전 개발 단계는 이제 계획 단계고요. 그 계획 단계를 지나 신축 짓고요. 안정 단계가 가장 긴 기간이잖아요. 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주로 이 안정 단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 관리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5번을 조심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자 여기 뭐예요? 자본적 지출비 투입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 이게 노후 단계에 가서 리모델링 같은 걸 잘못하게 되면은 비용만 지출되고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정 단계에서 해야 효과적으로 안정 단계가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마케팅 및 광고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